반갑습니다. 저 3강 일본적인 것과 유럽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소종민입니다. 지난 2강에 이어서 또 3강을 하게 됐는데요. 2강 때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일부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동양 또는 아시아를 논할 때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갖는 비중이 정말 이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동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오리엔탈리즘을 좀 더 상세하게 읽으면서 좀 뭐랄까 습득하는 계기들이 좀 마련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장선에서 이번 3강은 유럽인들이 일본에 대한 인상과 생각들을 이제 좀 꾸준히 종합해 왔는데요. 오리엔탈리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에서는 근동 또 중동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일본은 그야말로 이제 극동이죠.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이 이제 극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극동 지역에 관해서 유럽인들, 특히 이제 프랑스인들, 프랑스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은 어떤 느낌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상파화가들인데요. 대표적인 인상파화 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를 들 수 있습니다. 고흐를 위시해서 이제 모네나 마네 그 동료들 전체가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일본 그림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향을 또 지칭하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어요. 자포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자포니즘과 그래서 인상파화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단 첫 장을 잡았습니다. 근데 자포니즘 이전에도 동양에 대한 관심들이, 동양 예술품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누아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누아가 프랑스 발음도 시지만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풍인 거죠. 중국에 대한 중국, 특히 이제 도자기, 중국 정원, 중국의 누각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청화백자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거는 17세기 굉장히 이른 시기, 1600년대, 17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귀족들이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이제 휩쓸고 갔고, 그게 프랑스 혁명 이전이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시누아제리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이 나고 이제 점차 일본이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박람회 이런 게 열리게 되는데, 일본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신들의 예술품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는데, 아마도 프랑스의 인상파화가들이 구경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 그림, 특히 일본 채색판화를 보고 굉장히 미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적 충격의 내용을 문장으로 조금 정리한 바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자료에서 밑에서 5번째 보면 다시 말해서 이제 우키요에 그게 이제 일본의 채색판의 일본 말인데요. 우키요에는 화면의 중심에 꼭 인물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라든가, 명암 부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강박, 그리고 그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그릴 때 그 전체를 담아야 한다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선입관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또 공부를 배웠고 본인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우키요-에를 보면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굉장히 큰 어떤 방향전환을 준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키요-에는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그 색채가 현란하고, 그리고 그 윤곽선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리고 그 선들도 굉장히 날렵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평면적 화면인데, 그리고 사물을 또 꼼꼼하게 묘사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경쾌한 느낌과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 있었고, 또 원근법을 또 거꾸로 쓰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효과들도 되고, 또 인물이나 사물이 또 엉뚱한 각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조감법이나 부감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미술 활동의 대전환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의 우키요-에를 가장 애호했던 사람은 또 역시 반 고흐였다고 합니다. 그 동생 태호한테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고. 근데 끝내 못 가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각 인상파가들이 이 일본 우키요-에를 꽤 많은 수량 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소장품 목록이 쭉 있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 고흐는 다리에 비가 막 오고 사람들이 비를 피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키요-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사한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그리고 탕기 영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 뒤에 보면 우키요-에의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네인가요? 자신의 아내한테 일본 기모노를 입혀서 그걸 인물화로 그린 그림도 있고, 완전히 고흐를 비롯해서 유명한 인상파가들이 일본 회화에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적인 것, 일본적인 사물, 조각품이나 공예품들, 또 서예, 여타의 일본적인 것이 느껴지는 것, 의복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입거나 휴대하거나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처럼 말로 이렇게 폼이 나는, 폼생폼사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은 유행인데 유행의 정도가 굉장히 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류 비슷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 인상파가들의 일본 예술 수용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걸려 있는데, 앞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등장하는 오리엔탈리스트들은 주로 이제 문헌과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서를 이제 감성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성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 때 동양에 대한 전제된 생각을 밑에 깔고 동양에 대한 편견을 이제 양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양산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화가들의 미술적 구현, 동양적인 걸 미술로 구현하는 것, 그것을 오리엔탈리즘을 확산시키는 거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키요-에가 이 사람들의 자신들이 그렸던 관행을
뒤집어 엎는 굉장히 큰 어떤 미적 충격을 준 거라 더 그랬겠지만 굉장히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동양적인 것을 이제 화상은 이미지를 그 형성하긴 하겠죠. 근데 그 이미지로 형성시킨 것을 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그린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타인들, 같은 유럽인들이나 아니면 그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힘을 행사한다면 오리엔탈리스트이겠지만, 그 미술품을 만든 자체는 오리엔탈리스트로서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맨 처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쨌든 이 시누아츠리나 자포니즘이 동양에 대한 판타지, 환상 속에서 그 오리엔탈리즘 의식을 지닌 유럽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뒷장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또 담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사실 자포니즘은 어디까지나 서양의 주체가 되어 일본적인 것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유럽인들이 가진 동양에 대한 환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사실 이제 중세 때도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었고, 어쨌든 그 환상은 어디까지나 서구인을 이성적, 운명적인 입장으로 보고 그 외의 지역은 반이성적, 원시적으로 봤다. 그래서 자포니즘이라는 것도 진짜 일본의 문화가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인의 입장에서 본 환상이 섞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포니즘은 오리엔탈리즘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우쿠요에를 사랑한 고흐가 고흐를 두고 오리엔탈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방법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조금 이렇게 봐줄만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반 고흐가 반 고흐의 이름이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매니아 살아있다면 어마어마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런 속에서 그 사회적인 어떤 공인으로서 발언을 하고 일본 최고조라든가 일본 예술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러면 그게 팬들을 하고 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일본에 대한 편견을 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됐고, 고흐가 사실 일본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고흐의 그 예술 세계는 자포니즘하고 또 다른 면으로 굉장히 또 풍부한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본연의 그 기쁨이나 슬픔, 본연의 정서 이런 걸 굉장히 풍부하게 이제 표현한 사람이고, 그 예술과의 실존이라는 문제를 더 궁극적인 경지까지 보여준 사람이라 그런 쪽으로 초점이 가했다고 치면 고흐는 조금 예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흐만큼 또 그 일본을 좋아한, 일본을 사랑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레ヴ이 스트로스라는 그 인류학자인데요. 그 클로드 이제 레ヴ이 스트로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클로드 레ヴ이 스트로스는 그 인류학, 특히 이제 문화인류학자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그 태어나기는 1908년에 태어나서 이제 2009년에 죽었으니까 101살, 우리나라 나이로 102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일본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일본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가, 그 면모가 이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달의 이면이라는 그 레비 스트로스의 책입니다. 그 부제가 이제 레비 스트로스 일본을 말하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2009년에 레비 스트로스가 별세하고 2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듯이 학술 회의 발표문이나 강연 자료를 이제 모은 책이고요. 책 서문에 보면 이 서문을 일본의 인류학자 가와다 준조라는 사람이 서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일본과 사랑에 빠진 레비 스트로스 이렇게 물으면서 일본인인 내가 보기에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때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정말 애정이 넘친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서문에 준조의 서문에 이제 인용이 된 부분인데 밑에를 읽어보면 레비 스트로스가 이제 자기가 일본을 좋아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식과 도덕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일본 문명만큼 영향을 준 것도 없다. 물론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이 아버지가 화가였대요. 인상파에 엄청 침체되어 있었는데 아버지 역시 이 무런 마분준 형자의 본인이 젊었을 때 수집한 수십 장의 일본 판화 우키요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살, 6살쯤에 아버지가 한 장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판화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시시때때로 보는데 이 풍경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다 앞 큰 소나무 그리고 그 숲 아래를 거니는 두 여인이 그려진 히로시게라는 작가의 굉장히 낡은 여백이 없는 하나다. 그러면서 내 어린 시절의 전부 또 청소년 시절까지 몸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음은 또 내 생각은 거의 일본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완전히 이 하나에 완전히 심취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확장이 돼서 이 책에도 이제 달의 이면이라는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본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요. 일본 음악도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쪽의 전통 음악은 오음계인데 일본도 오음계인데 조금 우리 국악이나 중국의 경악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좀 다른 또 리듬인가 봐요. 근데 레비 스트로스가 중국이나 우리 쪽 전통 음악은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전통 음악 오음계에 대한 걸 듣고서는 처음부터 좋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하고 완전히 다른데 서양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본 음악이 낯설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컸다. 근데 차이가 컸을 텐데도 일본 음악에 이렇게 빠지게 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 음악도 이렇게 그러니까 미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음악까지 좋아하게 된 거고 좋아하다 보면 막 주변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러다가 또 중간 이 책에도 곳곳에 나오지만 일본 문학에서도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전 문학들도 많이 읽은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겐지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궁중담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왕을 둘러싼 여인들의 생활과 그 안에서의 치정들, 연애 감정들, 또는 일상생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7권, 8권짜리로 번역된 되게 장편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에 또 일찍 소개되면서 세계 고전의 이제 반열에 올라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겐지 이야기를 이제 다 굉장히 틈틈이 이제 보는 거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본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굉장한 조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이면에 이제 일본 예술 문화 그리고 일본 신화에까지도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30년대 후반에 이제 레비스트루스가 브라질에 이제 체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인류학적인 이제 조사 작업이었죠. 그래서 브라질 그 원주민들 부족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신화나 전설, 민담 이런 거를 듣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양태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평생 지속됐는데,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일본 방문은 매우 늦은 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70살 되던 해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70세가 돼서야 처음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강연한 것도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일본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동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겠지만, 이 사람이 세계 속 일본 문화의 위상이라는 강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88년에 일본 교토에서 일본 연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어로 이제 중앙공론이라는 잡지에 실리기도 하고, 프랑스 학술지에 나중에 이제 90년에 프랑스 말로 번역이 돼서 실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팔레스타인 공교롭게 저기 에드워드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출신이잖아요. 하여튼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면 신화에 의해 역사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장점은 있어도 그것을 성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봤었던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성서에 등장하는 곳을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신화와 역사의 이제 관계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신화가 있어서 되게 역사, 하느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 예수의 이야기들, 그래서 역사와 결부해서 좀 이해가 풍부해지긴 하지만 되게 성스럽다, 경건해진다 이런 마음은 안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신화들이 많이 모여있는 규슈에 가서는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고 그런 자연적인 게 신화와 결합돼서 뭔가 미학적인 차원까지 더해지면서 신화와 역사가 일체화되면서 훨씬 큰 감흥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례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규슈를 굉장히 그래서 규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을 그래서 굉장히 곳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찬미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일방향적인 찬미입니다. 전폭적인. 그러다 보니까 가와다 준조라는 사람도 너무 과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다못해 이 책의 어떤 부분에 나오는데 일본 말의 하이 하는 부분을 너무 좋다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인류학자 이 사람하고 대담하는데 물어보거든요. 준조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준조라는 사람이 그거는 좀 막 이러면서, 그거는 중세 때 되게 군사적으로 사무라이나 쇼군들 막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사투리인 거죠. 인사하는 그런 사투리인데, 그게 이제 일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무라이들이나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조직 사회에서도 하이 그러면서 절을 하거나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집단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인 여건 속에서 위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의미로 큰 소리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 레비스트루스가 그걸 되게 좋아하니까 이 준조라는 사람도 그게 약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사실은 그런 좀
전체주의 시절에, 군국주의 시절에 조금 악용, 뭐 전통적으로 좀 그런 의미가 있다.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 의미로 하인 건데요.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레비스토로스가 그런가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조금 느껴지는 게 레비스토로스의 그런 일본에 대한 애착이 조금은 많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 정치적 그 맥락이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도 조금 너무 묘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 아래 되게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앞에 얘기를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 신화적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화 역사가.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일본이나 일본인에게 신화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 레비스토로스는 역사가 유착가 돼서 굉장히 그 현장이 경건하고 굉장히 너무 미학적으로 아름다워 보였지만 일본인에게 신화는 그 자체가 현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인에게는 이미 신화가 현재에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황이 있단 말이죠. 천황이 생존해 있고 몇 대 천여 년 넘게 그 대를 이어서 그 동경 한복판에 그 천황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존재가 실존해 있어서 일본인들은 신화와 실제 현실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레비스토로스는 이런 장소와 연관된 신화만 언급하지 일본 신화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천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 책 전체에 천황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현재에 대해서 어떤 묻게 말하지 않는 침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규슈하고 팔레스타인을 비교하는 점이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래 이제 단락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슬픈 열대의 일본판 서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문에서 그 준조의 그 이 책 서론에서 다시 재인용한 건데요. 거기에 되게 그 생각해볼 만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면요. 일본 문명이 서양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현재를 살기 위해 과거를 증오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없는 문화라면 진정한 문화적 소산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일본 문명이 서양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그는 미국에 의해서 그 강제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이제 메이지 그 정부가 막 그 유럽부터 개혁을 하게 되죠. 자본주의적인 근대적 개혁을 막 하고 특히 경제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하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 경제적으로 엄청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거로 이제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극대화되면서 본인들의 그 대륙 진출의 꿈과 그 자본주의적 성장이 결합되면서 일본이 제국주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제국화되면서 조선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중국도 중일전쟁 일으켜서 그죠? 그 중국도 초토화시키고 반 정도는 다 일본의 영향권에 뒀고
물론 그 전에 31년에는 만주 쪽에다가 위성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 중국의 그 마지막 황제 푸인가요 납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만주국의 왕이라고 합치고 실권은 일본인들이 다 행사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필리핀 뭐 웬만한 지역을 다 이제 그 이른바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 다 정복해서 그 유명한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구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또 미군하고 전투까지 벌이게 되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독일이 벌인 그 2차 대전 유럽에서의 2차 대전하고 그 시기가 이제 겹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아시아 뭐 유럽 전역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끝내는 이제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대 이런 걸 해갖고 미국을 더 건드려서 미국이 이제 핵무기를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기가 안다. 일본이 좀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걸 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현재를 살기 위해 과거를 증오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이 뒷문장의 행간이 되게 넓다. 뭔가 얘기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기 위해서 과거를 증오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적으로 팽창을 해서 본인들의 사회가 파멸에 이르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이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약간 면죄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건 너의 책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성급기 같기도 하고요. 참 묘한 그 느낌이 드는 진술입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진술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본에 대한 애착을 제발 해치지 좀 말아줘.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들이 조금 이제 걸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깊이 있게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인용된 부분에 약간 일본하고 서양인의 그거를 좀 대비시키는 대목이 있어서 봤습니다. 우리 서양인의 역사와 신화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화의 시대는 갔고 이제 역사의 시대고 그 간극이 되게 넓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서도 신화가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일본은 신화와 역사가 어느 장소로 가든지 금방 연결이 돼서 너무 매력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점에서 편견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일본이 이제 국토의 3분의 2가 자연이다. 그런 거는 유럽에서는 참 보기 힘든 풍경이다. 그런 자연적인 것을 그렇게 놔둔다는 게 너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가와다 준조라는 사람이 그래도 일본이 나름 산업 문명적인 게 큰데 그래도 지금 환경 오염도 되게 심하고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부분도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막 또 접근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산이나 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진지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약간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본인의 관심사대로 이제 일본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고흐에 비하면 앞에 반고흐에 비하면 조금은 초기 때는 어렸을 때는 고흐하고 되게 비슷했죠. 일본적인 걸 너무 좋아했던 거고, 근데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본인의 그 연구 업적이 굉장히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본인도 이제 인류학부진에 거의 황제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된 마당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일본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화나 자연, 일본의 풍속 뭐 이런 걸 평가할 때는 어떤 힘이 실리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오리엔탈리스트의 면모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오리엔탈리즘에 참 희한하게도 그 레비스트루스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그 현재 이제 미국의 그 학자인데 그 현대 영미권에서 이슬람 연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H.A.R. 기브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라비스트, 아랍 전문가 뭐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가 이제 아예 한 장을 둬서 기브를 또 막 맹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중에서 레비스트루스가 이어서 나오는데 사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인간의 정신이란 건 그 안에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망도 있고 충동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막 혼란되어 있는 이런 건데 희한하게 레비스트루스 이분은 그 구체성의 과학이라는 그 명칭의 개념을 만들어서 이거를 자꾸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의 그 감정과 그 어떤 인식의 그 잔해들을 자꾸 이제 끌어다 모은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그걸 자꾸 분류하려고 한다. 집요하게 그 인간 정신계에 있는 그 인상들을 너무 집요하게 정식화한다. 그러니까 정식화한다는 게 이제 자꾸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정서에. 근데 레비스트루스가 또 희한하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정신은 질서를 필요로 한다. 질서라는 거는 그 모든 걸 판별하고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모든 물체를 안전하고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또 환경을 형성하는 대상과 주체로 구성되는 그 살림살이 속에서 사물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이제 그 인간의 정신이 그 질서 있게 된다. 근데 인간의 정신은 무엇보다 질서 지어져야지 인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질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무질서해 보이지만 거기에 법칙을 발견하면 다시 질서가 지어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늘 질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약간 강박.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스트들의 논모하고 일치하죠. 그 이제 합리주의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다음 달락은 그 사이드가 볼 때 근데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늘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 법칙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물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자의성이 있다. 근데 이 자꾸 이제 구분 짓는 거는 그냥 하나의 방식일 뿐인데 그거를 자꾸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의성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끝에 결정타를 하나 매기는데요. 내가 자꾸 자의적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들의 토지, 야만인의 토지 이렇게 상상의 지리에서 그 서구인들이 하지만 야만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구별을 왜 인정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레비스트루스한테도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여러 부족의 생활 실태, 인류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발견하고 신화나 여러 가지 그 생활 양식들을 비교 분석해서 거대한 신화학, 인류학 체계를 만든 사람이지만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그게 진짜 필연적인 정말 인류가 그런 길을 진짜 그렇게 해왔다는 게 그러니까 법칙이 먼저 있고 우리 인간이 그걸 따라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그때 만드는 건 아니냐. 자의적으로 우연도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을 합니다. 그 레비스트루스가 이렇게 법칙에 약간 좀 경도되는 이유도 까닭이 있는 게 이 사람이 칸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칸트는 또 인간의 의식 구조를 막 이성, 감성, 오성 이렇게 나눠서 접근한 사람이듯이 레비스트루스가 그 어떤 체계 집착적인 면모가 보이는데 이게 또 오리엔탈리스트들의 특징하고 너무 잘 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달의 이면을
내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일본 제국주의나 천황제 국가로서의 일본이라는 것을 일본에 관한 자신의 표상에서 제거한 거로 보입니다. 그 일본 재단이 그를 초청한 것, 일본 재단은 또 연구가 많이 필요한 재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의 극우적인 정치적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레비스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류학자를 초청한 이벤트인데 이게 이제 일본 학술계나 지식계의 암묵적 동조도 결합이 돼 있고 일본 지식인은 스스로 오리엔탈리즘에 덫에 갇히는 거고 또 내면화하고 일본형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또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일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신랄하게 좀 레비스토스의 그 달에 있는 조금 평가를 해봤고요.